아, 아, 아. 자, 그럼 8강 할 차례죠, 여러분? 맞아요? 자, 8강 백제 가요와 향가입니다.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었다는데 한자를 모르고는 향가를 지을 수 없었겠네. 자, 그렇다면 향가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지었나요? 자, 그리고 향가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향가의 발생과 발전, 발생 및 전개 양상입니다. 삼국시대 말 여배 발생해서 자, 통일신라 시대에 성행하다가 말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고려 초까지 존재했었습니다. 향가의 국문학사상 의는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입니다. 향가의 특징, 자,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자,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완성된 형태인 10구체를 형식적으로 자 4장, 2장 이렇게 구성되는데 4구, 2구 해서 총 3장으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끝 구를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그리고 여러분 19채 향가만을 별도로 산회가라고 불러요. 여러분 19채 향가만을 뭐라고 부른다? 산회가라고 부른다. 향가의 내용은 부처님에 대한 찬양과 신앙심을 표현한 불교적인 노래가 제일 많습니다. 명칭, 말씀드린 것처럼 19지 향가는 산회가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도솔가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기록 방식,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던 향찰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창작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한문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승려나 또는 화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향가는 신라시대에 생겨난 노래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 표기 방식인 향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향가는 몇 구체 향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19채 향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구성되는데 자, 1장은 1부터 4구, 그죠? 1부터 4구가 1장, 자, 5구부터 8구가 2장, 9, 19가 몇 장? 3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이렇게 19채 향가의 3장 형식은 훗날 자, 조선조에 오면 무엇으로 계승됩니까,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3장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조, 시조 형식의 영향을 줍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조 형식의 영향을 준 노래가 바로 향가다. 그 다음 향가를 즐기는 계층은 주로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문자를 알고 있는 승려나 화랑이었으며 그 영향으로 내용은 주로 불교적인 내용이 가장 많았겠죠?
현전하는 향가입니다. 사구체,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팔구체, 모죽질환가, 처용가, 십구체, 제목매가, 참기파란가, 안민가 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십구체 향가에는 거기 빠진 거 원가, 원왕생가, 우적가, 해성가, 그 다음에 도천수 대비가, 이렇게 하면 사구치 향가 내수, 팔구치 향가는 이수, 그럼 육수죠? 육수. 에다가 제망매가, 찬기파란가, 안민가, 이렇게 하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총 몇 수가 되는 겁니까? 14수가 됩니다. 14수. 그래서 현존하는 향가는 19채 향가 8수. 그 다음에 8구채 향가 아까 몇 작품 여러분? 2작품. 4구채 향가 몇 작품? 4작품. 해서 총 몇 수? 10몇 수? 14수가 자, 삼국유사에 전하고요. 삼국유사에. 그 다음에 이제 11수가 균여전에 전합니다. 균여전에. 자, 균여전에 전하는 자, 보현 10원가예요. 보현 10원가. 즉 부처를 향한, 보현은 부처입니다, 여러분. 부처를 향한 10가지 소원을 부른 노래가 보현 10원가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소원을 불렀으니까 몇 수겠어, 여러분? 10개의 소원을 노래했으니까 10수가 되겠지, 그쵸? 10수. 한 수씩, 각각 소원이 하나씩 해서 총 10수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서사 하면 총 몇 수? 서사 부분, 그 다음에 10개의 소원이니까 10개의 소원이니까 각 1수씩에서 10수, 서사 1수, 한 수, 그래서 균여전에 몇 수입니다, 여러분? 11수. 그래서 도합 현재 전하는 향가수는 총 몇 수다, 여러분? 25수가 전합니다. 자, 향가는 이후 어떤 문학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신라 향가는 고려시대 발생한 시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정, 종정 크게 세 부부로 나눠지는데 19채 향가가 4구, 2구, 즉 3장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19채 향가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오냐면 여기, 그죠? 여기 1장, 2장, 3장 첫머리. 그러니까 낙구 첫머리에 뭐가 온다? 여기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거든요. 감탄사, 뭐 아흐, 아하 이렇게 감탄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19채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는 시조 종장 첫머리, 종장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로 연결, 즉 개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3장 형식,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과 마지막 종장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의 형식은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성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정읍사입니다. 정읍사. 정읍사는
자, 백제가요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그리고 자,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여러분. 현존 유일의 백제가요. 자,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백제의 노래이지만 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고려시대 민요로 편입돼요. 그래서 고려가요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고려가요로. 그래서 정읍사를 고려가요로 보기도 합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자, 높이 좀 도드시어서 도드시어 멀리 좀 비춰 멀리 좀 비춰 주시라. 여기 이제 어기야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갔죠. 그렇죠, 여러분? 멀리 좀 비춰주시라. 그 다음에 후렴구 어기야 억양돌이 아으 다롱들이 후렴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저제 여러신고요. 저제는 시장, 저작거리. 저잣거리라고 해요. 시장, 저잣거리. 녀다는 지나가다. 저잣거리 지나가시는가요? 저잣거리 지나가시는가요? 어기야 증대를 디딜까 걱정됩니다. 여기 또 어기야라는 감탄사가 또 있죠. 역시 또 후렴구. 자, 어기야 내 가는데 내 가는데 날 저물까 걱정됩니다. 점그릇이라는 걱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 아유, 빼먹었다. 어느 이다 놓고 시라 그죠? 어느 이다 어느 이다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데 날 저물까 걱정됩니다. 자,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감탄사 빼고요, 여러분. 어차피 여음이니까 이건 여음. 흥을 돋우기 위한 구절이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음구는 다 뺍니다. 여음구 빼고, 자, 후렴구 빼고, 여러분 후렴구 뺍시다. 그죠? 네, 빼고 따져봅시다. 그러면 자, 달아 높이 좀 돋아서 멀리 좀 비춰주시라. 하나 둘 셋 넷 1장. 자, 저작거리 지나가시는가요? 춘대를 드릴까 걱정됩니다. 하나 둘 셋 넷 2장. 후렴구 뺐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느이다 놓으십시오. 내 가는데 저물까 걱정됩니다. 하나 둘 셋 3장. 자, 그래서 각 장 사음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3장 형식의 각 장 사음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제가요 정읍사를 훗날, 자, 시조 형식, 즉 아까 시조가 뭐였죠,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3장 형식이고, 각 장은 몇 음보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자, 사음보. 자, 3, 4, 3, 4, 3, 4, 3, 4, 3, 5, 4, 3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인 정형적인 형태의 시조의 형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그러니까 각 장 사음보로 구성된 시조 형식의 이 기원, 즉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백제가요 정읍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형식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고, 앞서 배우기는 우리가 시조의 형식을 어디에서 찾았었죠, 여러분?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자, 1장, 2장, 3장, 즉 1구부터 4구까지, 5구부터 8구까지, 9부터 10구까지를 3장으로 나누어서, 자, 19채 향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19채 향가의 3장 형식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에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19채 향가 마지막 구에는 감탄사가 오는데, 이러한 감탄사는 19채 향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조의 종장 첫머리의 감탄사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 시조의 형식의 기원을 첫 번째 어디에서 찾는다, 여러분?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여음과 후렴구를 제외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장, 2장, 3장. 그래서 각 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각 장이 사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자, 이런 형식은 시조 형식과 일치하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 시조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기도 한다?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찾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자,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고대 가요, 백제가요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남편의 무사 귀환입니다. 그죠? 무사 귀환. 자, 의는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이고요.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자, 시조 형식의 연원을 연원, 즉 초장의 3음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3장 6구 4음보의 평시 형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조 형식의 연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출전은 악학괴범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원, 오늘은 정읍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자. 고려사 악지에 따르면 정읍사는 장삿길에 오른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노래라고 해.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 멋지게 해석해보자고. 자, 현수,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내가 달에게 말을 건넨다는 점이 아닌가 싶어. 즉, 달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호소한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해.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달아 높이 좀 돋아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달에게 말을 화자가 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알겠어요? 예,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생물인 자연에게 특히 달에게 말을 건넨다는 방식이 굉장히 독창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발상이 특이하다는 거구나. 정은이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특이하다고는 볼 수 없지. 가요 중에도 있잖아. 보름이 지나면 작아지는 슬픈 빛. 날 대신해서 그의 길을 배웅해 줄래? 자, 또 왜 추석 때도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정월 대보름 때도 달집을 태우면서 복을 빌기도 하잖아. 그 민요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달아 밝은 달아, 그죠?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것도 뭐야 여러분? 그죠? 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뭐 독창적이라고 볼 수는 없네, 그지? 일반적으로 많이 또 이런 방식을 쓰기도 했네. 자, 그러고 보니까 달에게 소원을 비는 이야기는 새롭다기보다는 친숙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을 독특한 발상이라고 할 수 없겠어. 자, 그런데 달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럼 달에게 소원을 빌게 된 걸까? 그건 아마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의 속성 때문일 거야. 즉 어둠을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내 소원도 밝게 비춰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달에게 소원을 빈 것일 테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있구나. 자, 해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겼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봐봐. 달아, 높이 좀 돋아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라고 빌었으니까 이때 달은 화자가 자신의 소원을 빌어줄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라는 얘기는 얘가 힘이 있는 존재다, 힘이 없는 존재다. 힘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달을 뭘로 봤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절대적 존재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사상도 들어있어요? 사물을 숭배하는 무슨 사상? 샤머니즘 사상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여러분? 샤머니즘 측면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읍사의 화자인 이 여성은 달의 그런 힘을 믿기에 장사 떠난 남편을 돌봐주기를 달에게 빌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정은 그건 조금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 달처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다는 뜻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이제 정은이는 생각이 다르네. 달이 밝게 비춰주어서 어둠을 내몰고 밝게 비춰주는 대상이라 소원을 빌어줄 대상이라고 인식했다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달이 또 뭐라고 여러분? 높이 떠서, 그죠? 네, 높이 떠서 세상을 내려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이 좀 돋아서 멀리 좀 비춰주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달이 소원을 빌어줄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는 달이 세상을 밝게 뭐한다? 비추기 때문에 달에게 소원을 비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달이 밝게 비춰서 세상의 어둠을 내몰기 때문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금방? 달이 높은 곳에 떠서 멀리까지 비추는 것이므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달에게 소원을 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멀리 올라가 있으면, 그죠? 높이 올라가 있으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 있으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 높이 떠 있어서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달에게 소원을 빌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읍사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위의 그 제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정읍사에 나타나는 화자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멀리 떠난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예. 2번.
남편의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이 버림받고 있다? 관계없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후실로 들이고자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2번 정읍사에서 기억을 알 수 있는 구절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 장사길에 오른 남편. 자,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죠, 여러분? 자, 저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저제가 저작거리. 즉 뭐다, 여러분? 시장. 그렇죠? 시장. 시장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왜 시장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남편이 뭐니까, 여러분? 남편이 뭘 하니까? 행상. 남편이 행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지나고 계십니다라고 묻고 있겠죠. 그죠? 따라서 자, 기억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 다음 자, 니은에 대해 학생들이 대립하는 의견을 서술하시고 두 가지 얘기했잖아. 니은, 달. 첫 번째는 밝게 비춰서 어둠을 내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소원을 빌어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높이 떠서 멀리까지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현수. 정훈이 너 정말 정업사에 푹 빠졌구나.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볼 수도 감시할 수도 없어.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남편을 한편으로 돌봐달라고, 한편으로는 감시해달라고 다르게 빌게 된 것이지. 거기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돌봐달라고의 의미도 있지만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감시해달라고 해도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달은 남편을 돌보고도 싶고 남편을 감시하고도 싶은 아내의 이중적인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자, 야, 참 근사한 해석이네. 집단한 가족을 돌봐달라고 다르게 비는 것은 다른 문학 작품에도 있으니까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감시해달라고 비는 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니까 정읍사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렇다면 정읍사는 정말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 왜? 왜 정읍사는 여러분 창의적인 작품이다? 소원을 빌어달라고 달님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감시해달라고. 그러니까 달에게 뭐의 기능을 수행해달라는 얘기야, 여러분. 뭐의 기능을 수행해달라는 얘기야. 요즘으로 하면 CC? TV의 기능을 수행해달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굉장히 독창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의 노래는 없었으니까. 자, 민호. 그래, 달에게 감시해달라고 비는 것을 생각하면 진대를 드디울시에라를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게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진대를 드디울시에라가 자, 이게 이제 질다, 그죠? 질다, 이런 예속, 질다의 송거거든. 질다. 그래서 사실은 진대가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근데 우리 앞서 시간에 여러분 배웠는데 옛날에는 진대라고 했었어요. 근데 의가 뭘로 바뀌었다 지금? 이로 바뀐 거죠, 그죠? 의가 이로. 그게 이제 이가 이로 바뀌는 걸 전설모음화라고 해요. 앞서 시간에 여러분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전설모음화, 의가 이로 바뀌는 것. 그래서 옛날에 지시였는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옛날에 지시였는데 지금 뭐가 됐다고? 지시되고요. 옛날에 아침이었는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아침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전설모음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진대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지? 진대. 그럼 진대가 뭐겠어? 진대가 질퍽질퍽한 곳, 질퍽질퍽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축적 의미, 문맥적 의미는 뭔가 평평한 곳이 아니라 질퍽질퍽한 곳이니까 무슨 뜻이? 위험한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위험한 곳, 위험한 곳. 또, 자, 어두운 곳도 되겠죠, 그죠? 어두운 곳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달님에게 밝게 비춰달라고 한 이유는 이 진대가 어두울 수 있으니까. 달님에게 밝게, 그죠? 밝게 좀 비춰달라고, 멀리 좀 비춰달라고 했던 얘기는 이 진대가 어디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곳일 수도 있는데, 또 어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곳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높이 떠서 밝게 비춰달라고 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진대는, 자, 위험한 곳도 되고, 여러분, 어두운 곳도 돼. 알겠죠? 어두운 곳도 돼. 자, 그런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 달님이 남편을 감시하는 CCTV의 기능으로서 이 작품에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진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진대는 이 위험한 곳, 어두운 곳을 해석하는 건 모두 달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남편의 안전을 지켜줄 대상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곳, 어두운 곳이 되는 거고, 만약 이 달님을 남편을 감시할 CCTV라고 본다면 이때 진대는 뭐가 되겠어? 남편이 가지 말아야 할 곳. 여자인 입장에서 남편이 안 갔으면 하는 곳.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겠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겠어요? 뭐 예를 들면 술집 같은 거죠. 술집. 단란하게 마시는 술집.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자 있는 술집, 기생집.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기생집. 자, 기생집. 자, 그래서 이 진대를 만약 다른 여자가 있는 집, 다른 여자가 있는 곳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보면요,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보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임께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때 꽃이 바로, 자, 화자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배가 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임께서 대동강 건너편에 가면 뭘 꺾을 것이다?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꺾을 것입니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때 꽃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다른 여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즉 서경별곡의 꽃이 바로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시적인 의미가 통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거기. 자, 그래. 달에게 감시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생각하면 진대를 드디올시라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돼. 원래 진대는 사전적 풀이로 진곳, 질퍽질퍽한 곳이란 뜻인데, 이 시에선 도적, 사기꾼 등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위험한 곳이니까. 아무래도 남편이 여기저기 다니는 장사꾼이니까 수중에 늘 돈을 지니고 있을 테죠. 그렇다면 그런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로는 도적이나 사기꾼이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 자, 그렇다면 진대를 드디올시라는 도둑이나 사기꾼을 만나 돈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까 두렵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현수의 생각대로 이 시의 화자가 달에게 남편을 감시해달라고 비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 진대를 술, 도박, 다른 여인의 유혹을 뜻한다는 것으로 보고, 진대를 드디올시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까 걱정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애써 번 돈으로 술을 마시거나 노름을 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다른 여자를 만나 노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내의 걱정을 담고 있는 구절로도 볼 수 있는 거야. 만약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진대를 드디올시라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대를 드디올시라는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뭐라고, 여러분?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 그죠? 그죠? 또 하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까 걱정하는 아내의 의심. 알겠습니까? 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수, 내 생각도 그래. 그리고 저자의 가 계신가 이러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 저자, 즉 도시의 시장이라는 건데, 여러분 시장이라는 데가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술집 같은 데가 많겠죠, 그렇죠? 자, 해원 정읍사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순수한 마음을 읊은 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떠난 남편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여인의 모습 뒤에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있다는 해석이라니 정말 놀라워. 자, 그렇다면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자, 어서 보찜을 어느 곳에든지 안전하게 놓아두라고 당부하는 말로 보아 남편에게 도둑이나 사기꾼의 접근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건 이제 어떤 해석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안전하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해석한다면 어떤 근거로 해석한 거야? 진대를 뭐로? 위험한 곳, 그쵸, 여러분? 위험한 곳? 예. 자, 근데 민호, 그렇지만 달에게 남편을 감시해달라고 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르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어디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술, 도박 혹은 다른 여자에게 빠져 즐겁게 놀고 계십니까?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시적 상황은, 그러니까 시어는 시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럼 4번입니다. 정읍사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남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 증대에 또는 다른 여성 또는 남편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적 허재의 성격. 만약에 남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본다면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순종적인 여인이고요. 그렇죠? 반면 다른 여성, 남편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을 자기 것으로 붙들어놓고 싶은 어떤 여자, 뭔가 적극적인 여성이 되겠지. 그렇죠? 예, 그럼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5번. 기억의 이유를 알맞은 것은요. 보통은 달이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만약 여러분 정말 감시하는 대상, 그렇죠? CCTV로 본다면 정말 이건 독창적인 거죠. 그렇죠? 예. 달이 그런 용도로 쓰인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럼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예, 4번. 자, 니은의 관점에서 보기를 해석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니은의 관점이 뭐야, 그럼? 남편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이 작품, 자, 마지막 부분. 내 가는데 점글을 쉐라. 자, 여러분. 만약 첫 번째, 즉 위험한 곳으로 해석한다면 내 가는 데는, 여기 보세요. 내 가는 데는 누굴 말하는 거야? 나의 임, 즉 나의 남편 가시는 길에 길. 자, 날 저물까 걱정됩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점그를 쉐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점그를 쉐가 즉 나의 남편 가시는데 혹시라도 날이 저물까 걱정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약 달을 감시하는 주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 나는 남편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자 술집 여자에게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뭐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죠? 남편이 집에 있는 그 재산 다 챙겨가지고 장사를 떠나는데 웬 여자한테 여러분 마음이 뺏겨가지고 재산을 몽땅 털려버렸어. 그렇죠? 그러면은 정작 자기 살아가는데 앞날이 걱정됩니다라는 뜻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 진대를 위험한 곳이 아니라 다른 여자라고 본다면 내 가는데 점그를 세는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막막해질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막막해질까봐 걱정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내도 자 사랑하는 임, 즉 남편으로 볼 수 있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자신의 앞날의 인생을 뜻하는 말로 본다면 이때 내가 자기 자신, 즉 화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 그럼 여기서 자 나의 인생길에, 그죠? 나의 인생길에 불행한 일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의 인생길에
불행한 일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자, 정읍사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서동요 보시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지 열어두고 남 몰래 정을 통하여 두고 맛동방을 즉 맛동두련님을 말을 캐는 맛둥이는 뭐라고 여러분? 마캐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캐는 아이. 그래서 맛둥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자, 나 보시겠습니다.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가 홀로 서울의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못 속에 용과 관계를 맺어서 장을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며 제주와 도량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항상 말을 캐다가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맛동이라고 불렀다. 자,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후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래가 위와 같다. 이후 동요가 서울에 가득 퍼져 궁궐에까지 들어가니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귀양 보냈고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그녀를 맞이하여 결혼하였다. 서동은 말을 캐던 곳에 있던 큰 무더기가 황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황금을 진평왕에게 보낸 후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보냈다. 이를 계기로 인심을 얻어 훗날 백제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서동의 배경설화이고요. 백제 무왕의 탄생설화이기도 합니다. 자,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아니죠, 그렇죠? 2번. 소망하는 바를 다른 대상에게 전가한 발상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참요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엉뚱하게 그 상대방을 무함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노래. 그러니까 소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대상에 전가한 발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여기에는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려면 오늘 배웠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상징과 비유가 사용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징과 비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번 관계 없고요. 4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행위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기이한 배경설화를 통해 화자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임을 강조했다. 여러분 서동은 절대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지 뭐. 신적 존재인데 여러분 말을 캐고 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고전 문헌에는 요라고 불리는 독특한 노래가 있다. 요는 짧고 간결한 음악적 언어로 이루어져 현재의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와 닮아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요를 통해 현실에 대한 우려감이나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곤 했다. 그중 도참 사상이나 참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요를 참요라고 한다. 우리 역사의 변혁기 즉 삼국시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 고려말에서 조선초,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등의 왕조 교체기와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는 어김없이 민간에 참요가 나돌았다.
참여란 이런 시대의 변화나 정치적 징후를 예언하거나 암시하는 노래로 정의할 수 있다. 현실을 풍자하거나 정치적 성격을 띠었으며 왕실의 흥망성쇠, 기륭화복, 국왕의 폭정, 왕실 여인들의 비사 등을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짧고 간결하다라는 점에서 사고시로 되어 있으니까 자, 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첫 번째 줄, 요는 짧고 간결한 음악적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불려지면서 당시 사회의 변화를 암시할 수 있겠군. 여러분, 참여라는 것이 어떤 시대의 변화나 정치적 징후를 예언하고 암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서동요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불렸다는 것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3번. 신라와 백제를 넘나들며 자, 생활하고 있었지만 역시 그것이 정치적 징후의 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가 백제고 신라잖아요. 그런데 국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백성들은요, 자, 예를 들면 백제의 가뭄이 들어 살기 힘들면 신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라가 탐관오리가 기승을 부리면 고구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추워서 살 수가 없으면 다시 백제로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백제하고 신라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이게 특별한 정치적 징후를 예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4번. 공주의 애정 문제는 왕실 여인의 비사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참요의 성격을 지녔군. 마지막에 보면 참요가 현실을 풍자하거나 정치적 성격을 띠었으며 왕실의 흥망성쇠, 기륭화복, 국왕의 폭정, 왕실 여인들의 비사 등을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주, 즉 선화공주와 관계된 노래니까 그럼 왕실의 여인과 비사, 왕실의 여인의 비사와 관계된 점에서 참요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이 노래를 전파한 아이들의 입은 요즘으로 봐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SNS, 블로그 같은 기능을 띄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서동요에 당시 사회 변화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나를 참고할 때 서동이 가를 지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다고 소문난 선화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보기는 서동요의 배경설화 중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관찰자가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2번.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겠다는 점에서 동요와 같은 쉬운 구조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래에서 선화공주가 서동에게 구애한다는 것은 사실은 선화공주가 구애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이 선화공주에게 구애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주객을 바꿔서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배경설화와 설화의 결말과 관련 지을 때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성격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동과 선화공주는 결혼했으니까요. 그렇죠? 밤에 몰래 안고 간다는 것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서독이 신라의 공주를 모함한 것은 백제가 신라를 침략하기 위한 국가적 음모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래지 어떤 국가적인 배경, 국가사회적인 배경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망매갑니다. 자, 제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제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망은 자, 쟤는 제사 지낸다. 망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네, 누이가 죽었다. 그죠?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제를 지으며 부른 노래가 제망매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의시교라 그래. 의시교. 제사에 부른 노래니까 의시교. 추모요.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추모요. 알겠습니까? 예, 의시교 추모요입니다. 자, 생사길은 자, 살고 죽는 길은 여기 있음에 여기는 자 여기는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제망매가를 지은 월명사가 있는 곳이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 월명사가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승 살고 죽는 길은 이승에 있음에 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여러분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간 사람이 누구죠? 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나는 누구죠 여러분? 누이겠죠? 월명사가 아니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이죠 누이. 그러니까 이때 나는 누이입니다 여러분. 누이. 자 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간다? 죽는다. 죽는다. 그 다음에 이 머뭇거린 건 누구예요? 머뭇거린 거. 살고 죽는 길은 여기 있어요. 이승에 있는데 머뭇거리고. 누가 머뭇거리겠어요 여러분? 나. 그쵸? 그럼 왜 머뭇거리겠어요? 왜? 죽음에 대한 뭐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구부터 4구까지를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1장인데요. 1장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1장. 자, 그 다음에 이제 5구.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떨어지는 잎은 뭘 뜻해요? 누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 테고요. 자, 근데 그게 이른 바람에 떨어졌으니까 누이의 죽음이 굉장히 일렀다. 그죠? 이게 요절이죠. 요절. 그 다음에 한 가지에서 나고 자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난 나뭇잎입니다. 한 가지에서 난 잎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가지 즉 뭐야? 같은 부모게 되죠. 같은 부모. 자 그래서 자 3호곡에 보면요 여러분 고려가요 3호곡에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350입니다. 아버지도 어이이시지만은 어머님 같이 사랑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라는 걸 노래한 노래가 여러분 고려가의 350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도 어머님같이 어이래. 어이. 아버지도 어이, 어머니도 어이. 그죠? 이 어이가 뭐겠어요? 어이, 어버이. 그죠? 어버이. 그래서 요 한 가지와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고려가요의 350의 어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로의 시조에 보면 박일로가 지은 시조에 보면 자, 동기로 새몸되어라는 시조가 있어요. 동기로 새몸되어. 그러니까 동기 같은 기운으로 새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삼형제가 된 거지, 그렇죠? 삼형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이 동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동기로 새 몸 삼형제 됐으니까, 삼형제 됐으니까 여러분 삼형제가 된 거니까 이 동기는 뭐겠어요? 같은 부모 아래 삼형제가 되어 이런 뜻이 알겠어요? 동기 같은 부모. 네, 그러니까 이 한 가지와 뜻이 같은 거는 삼옥의 어이, 박일로의 동기. 자,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서라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여기가 이제 5구부터 8구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1구부터 4구에서는 누이의 죽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가지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누이가 가는 곳을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쵸, 여러분? 자, 즉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이에요, 덧없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부모에게서 나서 갈 때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야? 같은 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듯 이렇게 태어날 때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갈 때는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같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인생이 어떤 거야? 덧없다는 게 있지, 그렇죠?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무상함. 마지막 아하.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미타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극락세계. 극락세계. 자, 이상향. 만날라. 그럼 이때 나는 누구예요? 자, 미타찰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예요. 이때 나는 누구예요? 화자, 화자. 알겠습니까? 작가 자신. 화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도 닦아. 도를 열심히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지만 화자는 자, 승려입니다. 승려. 그래서 화자는 자, 불교의 어떤 사상을 믿어요, 여러분? 윤회 사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다 했지만, 그죠? 다음 생에, 즉 미타찰이라는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윤회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 거자 필반, 거자 떠났다가 반드시 다시 뭐한다? 거자 떠났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윤회 사상이라고. 회자 정리, 회자 모였다가 정리, 헤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 알겠어요? 또 떠났다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순리다, 순리. 그게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이와 부모의 같은 자식으로 만났잖아, 그쵸, 여러분? 근데 자, 만났으면 누이가 죽어서 이별했잖아. 그러니까 회자 정리요, 그죠, 여러분? 회자 정리요. 근데 누이가 떠났으면 언젠간 다시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거자 필반. 알겠어요? 그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만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것을 열심히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자, 누이의 죽음을 뭘로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뭐 했다? 승화시켰다.
즉 누이의 죽음에서 온 인생의 덧없음을 종교적으로 뭐 했다 여러분? 승화시켰다. 자, 6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간과 자연물의 공통 속성의 바탕을 두고 표현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누이와 내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듯이 나뭇잎도 한 가지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곁에 머물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인연의 덧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다음 개별적 존재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적 대상이 가는 곳을 모르게 된 상황에서 화자는 탄식, 그죠?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죠. 가는 곳을 모르 온뎌. 이 부분. 그 다음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누이의 죽음에서 온 인생의 무상함을, 누이의 죽음에서 온 인생의 무상함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한계를 표현한 시가 뭐가 있냐면 김수월의 산유화라는 시가 있어요. 산유화.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의 그리고 존재의 고독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산에 산에 꽃이 피네. 그래서 산에 꽃이 피다고 했으니까 뭐죠, 여러분? 삶이죠,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 이제 산에 산에 피어 있는 꽃은 산에 산에 피어 있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피어 있는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어요. 바로 존재의 고독이겠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꽃지네, 꽃이 지네. 뭐 산에 산에 꽃이 지네. 여기가 갈봄 여름 없이네.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 지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그래서 사연에서는 꽃이 지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죽음이 되겠죠, 그렇죠? 네, 죽음. 그래서 이걸 삶과 죽음 또는 생성과 삶은 뭐야? 생성 또는 죽음은 뭐야, 여러분? 소멸, 그렇죠? 그래서 존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다음에 존재의 고독을 노래한 시가 바로 김설의 산유화라는 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직접적인 삶과 죽음의 한계를 노래한 시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 생사, 길, 대상과 화살 사이의 삶과 죽음의 길을 말합니다. 니은, 자, 니은, 이른바람, 대상에게 뜻하지 않게 일찍 찾아온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디귿, 한 가지는, 자,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의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면 같은 부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을, 자, 미타찰은요, 화자가 종교적 구원을 통해서 대상과 재회를 바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 도를 닦아, 즉 대상과의 재화를 바라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종교의 정진. 자, 8번입니다. 보기 2는 보기 2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목매가는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을 겪고 그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지어서 부르니 한 가닥 바람이 어디선가 솟아나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놓아둔 종이돈을 서방 정토가 있는 서쪽으로 날려보냈다고 한다. 자, 월명사가 누이의 제를 올리기 위해서 올려놓았던 뭐가 여러분, 종이돈이 서방 정토가 있는 서쪽으로 날아갔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니은, 종이돈이 날아가는 장면은 윗글에서 언급한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염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자, 월명사의 예술적 재능과 관련된 신비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 월명의 유래가 신비하다. 그가 달밤에 피리를 불자 하늘에 걸린 달도 움직이기를 멈추고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월명이 되었고 그 일이 있었던 마을은 월명리가 되었다. 자, 그럼 디귿 보세요. 달도 멈추게 했던 월명사의 예술이 지닌 신비한 힘으로도 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생은 뭐한 것이다, 여러분? 막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디귿도 맞습니다. 자, 기역 보겠습니다. 작가는 달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의인화한 수법의 작품을 주로 창작했다. 월명사가 창작한 작품은 제망매가하고 도솔가예요. 도솔가. 도솔가. 도솔가는 자, 해가 두 개가 나타나는 변고를 해결하기 위해 부른 국태민안,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도솔가는 해가 두 개가 나타나는 변고를 해결하기 위해 부른 국태민안의 노래. 그 다음에 제방매가는 자,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종교를 통한 이에 대한 극복을 노래한 작품이니까 자, 기억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가가 자연물을 의인화한 수법의 작품을 주로 창작했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은 끝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비문학 독해의 실제, 자, 첫 번째 구주와 논지 전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